안녕하세요. 사연 누리고입니다. 경제가 힘들다고 하던데 요즘에 희망퇴직을 넘어 원하지 않는 퇴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주위에서 장사 또는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선택지가 없어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다시 경제의 어려움으로 빠져드는 가난의 되돌림이 자주 목격하게 되는 와중에 40대 후반이 되어서 퇴직을 하게 되었던 사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사연을 공감하고 더 좋은 세상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누리고는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일상적인 하루하루를 지내는 가운데 퇴직 통보를 받은 날을 저는 아직도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날짜보다도 그날 사무실 창밖으로 보이던 회색 하늘의 느낌이 먼저 떠오릅니다. 마치 제 앞날을 미리 보여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김 부장님, 잠깐 이야기 좀 나누시죠. 인사팀장의 그 한마디에 저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었습니다. 요즘 회사 분위기, 줄어드는 프로젝트, 그리고 제 나이. 모든 퍼즐 조각은 이미 맞춰져 있었으니까요. 회의실 문을 닫고 앉았을 때 인사팀 이사님은 최대한 조심스러운 얼굴로 말을 꺼냈습니다. 회사 사정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고민 끝에 구조조정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 말 뒤에 이어지는 설명은 제 귀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위로금이 얼마인지, 서류는 언제 정리해야 하는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 맴돌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회사에 통보가 있고 조기 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하철 손잡이를 잡은 제 손에 유난히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사람들 틈에 서 있으면서도 저만 다른 세상에 떨어진 사람 같았습니다. 누군가는 늦은 출근을 하고 누군가는 약속이 있는 얼굴이었는데 저만이 목적지를 잃은 사람처럼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집 앞에 도착했을 때도 저는 바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잠시 서 있었습니다. 문을 잡고 있는 이 상황이 예전에 느끼지 못한 이질감과 함께 한 번도 느끼지 못한 감정들로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간 느낌이었습니다. 문 너머에는 저를 가장으로 믿고 있는 아내가 있고 아직 세상 물정을 다 모르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요즘 입시 이야기로 마음이 복잡할 나이였고 둘째는 중학생으로 사춘기의 문턱에서 하루하루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 얼굴을 떠올리는 순간 가슴이 이유 없이 답답해졌습니다. 아빠가 회사를 그만뒀다는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말이 아이들 마음에 어떤 그림자를 남길지 감히 상상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무엇이 되었던 가장의 역할로 자존심을 지켜왔던 스스로에게 뭐라고 해야 할지, 어떻게 자존심을 지켜야 할지 머릿속은 백지처럼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고 제 자신이 너무 무능력하게 보여지는 심정이 점점 가족에게 다가가기를 꺼리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들어와 아무 일 없다는 듯 조용히 시간은 지나 저녁 식탁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제 얼굴을 몇 번이나 살폈지만 괜히 걱정할까봐 저는 웃는 얼굴을 유지했습니다. 회사 일은 좀 어때요? 아내의 질문에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똑같이 뭐.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짓말이 그날의 식탁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처럼 느껴졌습니다. 첫째는 말이 없었고 둘째는 학교에서 있었던 소소한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그 평범한 대화 속에서 저 혼자만이 이미 다른 세계로 건너가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둘째도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로 평소에도 그렇듯이 식탁의 분위기를 웃음으로 장식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뒤에도 저는 한참을 누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했습니다. 40이 넘어 50을 바라보는 가장이 회사를 그만두고 나면 다음 선택지는 무엇일까?
재취업이라는 단어는 생각보다 쉽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이력서를 다시 쓴다는 것, 면접장에서 제 나이를 설명해야 한다는 것, 경력은 훌륭한데로 시작하는 말을 듣게 될 거라는 생각이 벌써부터 숨을 막히게 했습니다. 청년 실업자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급여를 맞춰주는 회사를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할 거라 생각이 들고,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처음부터 만들어 가야 하는 조건에서는 이 가정이 유지되기 위한 경제적 금액을 충족하리란 더더욱 불가능할 거라는 현실에 숨이 막히다 못해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사업을 하자니 더 막막했습니다. 주변에선 말했습니다. 요즘은 다들 뭐 하나씩 하잖아. 작게 시작하면 돼. 당신 정도 경력이면 충분해. 하지만 정작 저는 무엇을, 어떻게, 왜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사업이라는 단어는 도전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실패했을 때의 책임이 오롯이 제 몫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의 그 몫이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마무리 인수인계 및 정리 시간으로 출근은 하지만 누구도 저에게 말을 건거나 위로의 말을 건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무엇이라 말을 할지를 모르는 것도 있지만 동료, 후배들은 멀지 않은 자기 자신의 모습이라 생각하고 저에게 최대한 상처를 주지 않으려는 마음이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역시 아내는 눈치를 챘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새벽까지 뒤척였으며 핸드폰으로 채용 공고를 보다 한숨을 쉬는 제 모습을 모른 척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요? 그날 밤 아내의 그 질문에 저는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 침묵한 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정리됐어.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반응이 오히려 더 미안했습니다.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무능력하다고 원망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의 미래를 어떻게 할지 의논하는 것도 아니고 무거운 침묵은 저를 더 패배자라는 무게감으로 밀어넣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에게 퇴직 사실을 말한 다음 날부터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다는 걸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저 역시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배려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모르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아침에 눈을 뜨면 출근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상하다 하기보다 허전하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겁니다. 양복을 입지 않고 평상복 차림으로 거실에 앉아 있으면 제가 이 집의 가장이 맞는지 문득 자신이 없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만 보낼 수는 없다는 생각에 이력서를 다시 꺼내본 건 퇴직 후 일주일쯤 지났어였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경력사항을 하나하나 적어내려가다 보니 스스로에게 묻게 되었습니다. 이 경력이 지금의 나를 증명해 줄 수 있을까? 20년 가까이 다닌 회사에서의 경험은 분명히 저에게 자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경험이 다른 회사에서 과연 필요한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몇 군데의 지원서를 넣었습니다. 답이 오는 곳도 있었고 아무 연락이 없는 곳도 있었습니다. 면접을 보러 간 날 저는 상대방의 표정을 유난히 신경 쓰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던 인사 담당자의 얼굴이 어느 순간 미묘하게 바뀌는 걸 저는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경력은 정말 훌륭하신데요. 그 말이 나오면 그 다음에 이어질 말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 조직 분위기와 조금 더 맞는 분을 찾고 있어서요. 그 말은 정중했지만 결과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그렇게 몇 군데의 면접에서 쓴맛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어느 날길, 저는 일부러 동네를 한 바퀴 더 돌았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아무 일도 하지 않은 하루가 그대로 드러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첫째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아빠, 요즘 회사 안 가? 그 질문은 생각보다 더 날카롭게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잠깐 쉬고 있어.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첫째는 이미 눈치챈 표정이었습니다.
고등학생인 아이는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첫째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괜찮아? 너무 무리하지 마. 그 말 한마디에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떠한 속뜻이 있어서 말했던 것인지는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단지 그 한마디는 저에게 큰 위안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위안으로 혼자만의 생각이고 자기 합리화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저는 제 자신에게 위로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빠가 딸을 걱정해야 할 나이에 딸이 아빠를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끄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습니다. 둘째는 조금 달랐습니다. 중학생인 아이는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건 느끼고 있는 듯했습니다. 자기가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의지가 보였고 그 의지에 따른 행동들은 어색하고 태가 나는 행동이었습니다. 괜히 더 말을 걸고 괜히 더 웃어 보이려 했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제 마음을 더 무겁게 했습니다. 그러나 집안에선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말수가 줄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회사 이야기를 묻지 않았고 저 역시 괜히 괜찮은 척 웃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조금 더 오래 바라보게 되었을 뿐입니다. 며칠 뒤 아내가 장을 보러 간다며 저에게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괜히 귀찮다고 했을 텐데 그날은 아무 말 없이 따라 나섰습니다. 마트 안에서 아내는 평소보다 천천히 물건을 골랐습니다. 이거 너무 비싸지? 저는 무심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잠시 멈춰 서서 제 쪽을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조금 아껴야겠지? 그래도 당신 좋아하는 건 괜찮아.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 깊은 것을 건드렸습니다. 아내는 저보다 먼저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었고 저보다 먼저 가족을 지키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어느 날 밤 제 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빠, 잠깐 이야기해도 돼? 아이방이 아니라 제 방으로 아이를 들인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첫째는 침대 끝에 앉아 손을 만지작거리며 한참을 말을 고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회사 그만둔 거지? 그 물음은 스스로 그만뒀다는 아빠의 자존심을 지켜주려고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저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한 글자가 목에 걸린 것처럼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첫째는 고개를 숙인 채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 학원 하나 잠깐 쉬어도 돼?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괜히 아빠 부담될까 봐. 그 순간 가슴이 세게 조여오는 기침이 들었습니다. 아이에게서 미래를 걱정하는 말을 이렇게 일찍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 거 아빠가 결정하는 거야. 제가 그렇게 말했지만 아이의 표정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얼굴이었습니다. 둘째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반응했습니다. 어느 날 제 책상 위에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빠에게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짧은 글과 서툰 그림이 있었습니다. 아빠 요즘 집에 있어서 좋아. 아빠는 회사 안 가도 아빠야. 그 문장을 읽는데 저도 모르게 종이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이 앞에서는 절대 울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저녁 식탁에 앉아 있는데 아내가 반찬 하나를 더 올려놓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당신 좋아하는 거야. 평범한 말이었는데 그날은 그 말이 유난히 오래 남았습니다. 첫째는 밥을 먹다 말고 제 반찬을 슬쩍 자기 쪽으로 밀어주었고 둘째는 괜히 제 물컵을 다시 채워주었습니다. 아무도 괜찮냐고 묻지 않았고 아무도 걱정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각자의 방식으로 아빠라는 사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모두 잠든 뒤 아내가 제 옆에 누워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응? 나 당신이 이렇게 집에 있는 게 싫지 않아. 그 말 뒤에 아내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있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괜히 울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새벽 혼자 거실에 나와 아이들 방 문 앞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그 안에서 저를 걱정하고 있을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제 등을 조금 덜 무겁게 해주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알 것 같았습니다. 제가 가장으로서 지켜야 할 것은 돈만이 아니라 이 교용한 마음들이라는 것을요. 사업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떠오른 건 그 무렵이었습니다. 주변에서 하나둘씩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뭐해? 시간 있으면 한번 보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김없이 나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회사만 바라보고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 작게라도 뭔가 해봐야지. 말은 싫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물음표만 가득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실패하면? 사업이라는 건 젊을 때 도전해야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제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있는 지금의 저는 도전을 하기에는 너무 많은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전에 함께 일하던 선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간 되면 커피 한잔 할까? 그 선배는 저보다 먼저 회사를 나간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왜 저렇게 빨리 나갔을까 생각했었는데 지금의 저는 그의 선택이 조금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선배는 예전보다 조금 수척해 보였지만 이상하게도 표정은 편안해 보였습니다. 요즘 어때? 그 질문에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막막합니다. 선배는 제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그랬어. 아무것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았지. 그 말에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선배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잠시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말을 시작하기 전에 무언가를 정리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나 회사 나올 때 말이야. 선배는 그날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퇴직금 받았을 때 솔직히 좀 든든했어. 이 정도면 1, 2년은 버티겠지 싶었지. 그 말이 제 마음에도 그대로 와 닿았습니다. 저 역시 비슷한 생각을 했던 터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선배는 처음 시작했던 일을 무리하지 않은 선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시작한 작은 유통업이었고 큰 창고도 필요 없었고 처음엔 집에서 컴퓨터 하나로도 충분해 보였다고 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진짜 잘 되는 것 같았어. 주문도 조금씩 늘고 통장에 돈이 찍히니까 괜히 자신감도 생기고 그때를 떠올리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때 멈췄어야 했어. 욕심은 그때부터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거래처가 늘면서 배송이 늦어졌고 그걸 해결하려다 보니 창고를 하나 빌리게 됐고 사람도 한 명 쓰게 됐습니다. 하루하루 나가는 돈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 임대료, 인건비, 세금, 예상치 못했던 각종 비용들. 그때부터는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돈을 막기 위해 일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선배는 그 표현을 하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문제는 수익이 아니라 시간이었다고 했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야근하면 힘들어도 월급은 나오잖아. 근데 사업은 밤을 새워도 마이너스일 수 있어. 그 말을 들으니 제가 괜히 손을 움켜쥐게 되었습니다. 선배의 목소리는 조금씩 낮아졌습니다. 집에서는 아무 말도 안 했어. 괜히 걱정할까 봐. 아내는 그가 늘 바쁘다는 것만 알고 있었고 아이들은 집에 잘 안 들어온다고만 생각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통장 잔액이 바닥 보이기 시작했을 때도 차마 말을 못했어. 선배는 그 시절을 떠올리며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카페 안의 소음이 그 순간만큼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어. 선배는 그날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거래처 하나가 갑자기 계약을 끊었고 이미 발주해둔 물건은 창고에 그대로 쌓여 있었답니다. 그날 밤 혼자 창고에 앉아 있었는데 불 꺼진 창고에서 물건 박스만 쌓여 있는 걸 보는데 진짜 아무 생각도 안 들더라. 그날 집에 돌아와 처음으로 아내에게 모든 걸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밥만 다시 데워주더라. 그 장면이 제 머릿속에도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결국 선배는 그 사업을 접었습니다. 정리하는데 몇 달이 걸렸고 남은 건 빚과 자존심의 상처뿐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내가 가장 힘들었던 건 돈이 아니야. 선배는 제 눈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 그럼에도 왜 다시 일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자 선배는 잠시 웃었습니다. 애들 학원비 때문이었어. 되게 현실적이지? 그 말에 저도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배는 그 실패 덕분에 이제는 크게 벌 생각도 빨리 성공할 생각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신 안 무너질 방법 먼저 생각해. 그 말이 그날 제 마음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선배는 자신이 겪었던 실패 이야기를 차분하게 들려주었습니다. 처음 시작했던 작은 사업, 생각보다 빨리 접어야 했던 이유, 그 후에 찾아왔던 좌절감. 중요한 건 말야. 선배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제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야. 그 말은 저에게 조금 낯설게 들렸습니다. 답은 움직이면서 생기더라. 가만히 앉아서 고민만 하면 아무것도 안 보여.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뒤 아내와 오랜만에 길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안해.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당신이 미안할 게 뭐 있어요. 아내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그래도 당신도 불안할 거잖아. 아내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무섭지. 근데 당신 혼자만 짐지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장이라는 이름 아래서 제가 혼자 버텨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배와의 만남 이후로 제 생각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정답을 찾아야 움직일 수 있다고 믿어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선배의 말처럼 정답이 먼저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면서 방향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용기가 생긴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두려웠고 여전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다만 예전과 다른 점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시간만 흘러보내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는 사실을 조금은 인정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저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거창한 사업 계획서도 큰 자본도 없었습니다. 그저 제가 그동안 회사에서 자주 맡아왔던 일, 그리고 비교적 익숙한 분야를 하나씩 정리해 보기로 했습니다. 노트 한 권을 꺼내 제가 할 수 있는 것, 해봤던 것, 잘한다고 평가받았던 것들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처음엔 빈칸이 더 많아 보였지만 적다 보니 의외로 생각보다 많은 줄이 채워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가진 것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요. 온라인 강의 플랫폼에 소규모 컨설팅 글을 올린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처음엔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역시 안 되는구나 하며 바로 포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처음으로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조언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짧은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괜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큰 돈이 되는 일도 아니었고 확실한 미래가 보이는 것도 아니었지만 누군가 제 경험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다시 숨쉬게 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 앉아 있는데 한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밥은 식어가고 있었고 아이들은 각자 숟가락을 들고 제 얼굴을 힐끔거리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제 앞에 국그릇을 다시 밀어주었습니다. 마치 천천히 해도 된다 하는 신호처럼요. 나 말이야. 제가 입을 열자 아이들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새로운 일을 해보려고 해. 그 말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한다거나 잘 될 것 같다는 말은 차마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있는 그대로만 말했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어.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얼마를 벌게 될지도 모르겠고 말을 하다 보니 목이 자꾸 메였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제일 무섭더라. 아내는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그저 숟가락을 내려놓고 제 쪽을 바라보며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혹시 실패하면 그땐 좀 많이 힘들 수도 있어. 제가 그렇게 말했을 때 아내는 잠시 눈을 깜빡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지금도 힘들잖아. 그 말은 위로도 아니고 격려도 아니었지만
이상하게 제 마음을 정확히 짚는 말이었습니다. 첫째가 그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응? 잘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해보려고 하는 거지? 그 질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째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괜찮아. 그 말이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둘째는 그 분위기를 느꼈는지 괜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그럼 집에 더 있어? 그 말에 식탁에 작은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래도 아빠는 아빠야. 둘째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날의 공기를 조금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아내는 식사를 마치고 나서 제 옆에 앉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조금은 불안하겠지. 근데 같이 불안하면 괜찮을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혼자만 짐을 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제가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각자 방으로 들어간 뒤 아내는 장롱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안에는 제가 예전에 쓰다만 노트와 펜이 들어 있었습니다. 당신 생각 정리할 때 이런 거 좋아했잖아. 그걸 받아들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을 나서려는데 현관 앞에서 둘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잘 안 돼도 괜찮아. 우리 집이니까. 그 말에 저는 잠시 아이를 안았습니다. 아이 등에서 느껴지는 체온이 그날따라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시작하려는 일은 혼자의 선택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허락해준 시간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다시 한번 걸어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얼굴이 좀 달라졌어. 저는 그 말을 한 번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달라졌다는 말이 좋다는 뜻인지 아니면 어딘가 더 늙어 보인다는 뜻인지 순간 헷갈렸습니다. 어떻게? 제가 묻자 아내는 잠시 제 얼굴을 다시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에는 계속 쫓기는 표정이었는데 요즘은 조금은 숨쉬는 얼굴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크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여전히 통장은 빠듯했고 앞으로의 일도 뚜렷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아내가 그렇게 말한 건 아마도 제가 하루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 달라졌기 때문일 겁니다. 예전에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불안부터 떠올렸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버텨야 할지, 무엇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계속 머릿속이 바빴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침에 눈을 뜨면 우선 창문을 엽니다. 바람이 들어오고 아직 덜 깬 집안의 소리가 천천히 들려옵니다. 아무것도 해결된 건 없지만 하루를 시작하는 속도만큼은 조금 느려졌습니다. 새로 시작한 일도 아직은 생활을 책임질 만큼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달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돈이 들어오고 어떤 달은 거의 아무것도 남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도 예전과 다른 점은 숫자 하나하나에 저 자신을 전부 걸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벌면 그만큼 기뻐하고 안 되면 다시 정리해서 다음 달을 준비합니다.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도망치지는 않고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하루를 버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늦은 밤 혼자 거실에 앉아 아이들 방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완벽한 아빠일 필요는 없다는 것. 예전에는 모든 걸 해결해주는 사람이 아빠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흔들려도 제가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이들 앞에서 불안해하면서도 다시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 첫째가 제 옆에 앉아 문제집을 풀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요즘 집에 있으면 공기가 좀 달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제가 거실에서 일하고 있으면 괜히 옆에 와서 숙제를 하곤 합니다. 아무 말 없이 같은 공간에 있는 시간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가장이라는 자리는 모든 답을 알고 있어야 하는 자리가 아니라 답을 찾는 과정을 끝까지 책임지는 자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망치지 않고 핑계를 대지 않고 완벽하지 않아도 계속 시도하는 모습. 그것만으로도 아이들에게 어른의 뒷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지금도 저는 확실한 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예전처럼 그 불안을 숨기려고만 하지는 않습니다. 불안한 상태에서도 하루를 살 수 있다는 걸 조금씩 배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퇴직은 제 인생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길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 시간은 제가 다시 방향을 찾기 위한 과정이었고,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조금은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직 도착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걷고 있다는 사실만은 이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도 저와 비슷한 자리에 조용히 서 계신 분이 있다면 감히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혼자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신 분, 말은 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하루에도 몇 번씩 앞날을 계산하고 계신 분이라면요. 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꼭 멈춰 서 계실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길이 환하게 보일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완벽한 계획이 없어도 지금 가진 것이 부족해 보여도 오늘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한 걸음은 그 자체로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 한 걸음이 당장 삶을 바꾸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남기니까요. 저 역시 아직 가는 중입니다. 불안하지 않은 날보다 불안한 날이 더 많고 확신보다는 망설임 속에서 하루를 보내는 날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 하루를 살아보는 선택을 매일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는 다시 하루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어제보다 나아지겠다는 다짐도 아니고 꼭 잘해내겠다는 약속도 아닙니다. 다만 도망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조금 늦더라도 제 속도로 가겠다는 다짐으로 오늘을 시작해 보려 합니다. 이 글을 덮는 순간 당장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다만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하나만이라도 가져가실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의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도 남겨주세요. 서로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다시 하루를 시작할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